무엇보다도 저는 이 삼국 중심의 왕조 중심의 역사를 우리가 빨리 깨야 된다는 것을 가야가 보여주는 것 같은 게요. 역사하면 신라 백제 고구려만 우리는 달달 외우고 있고 사실 전라남도에 있는 마한이라든지 가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미지의 역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풀어주냐? 고고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가야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심도 있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방학해서 행복한 강인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오늘 주제 가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가야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방송국에 왔습니다. 무슨 노래 불렀겠습니까?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죄송한데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 노래 모르시나요? 모르겠어요. 예, 나훈아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훈아 또 이제 제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가야 지역 분이시거든요. 가야는 어떤 국가라고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요? 한마디로 가야는 고고학이 잊혀졌던 역사를 다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가장 좋은 예가 가야입니다. 왜냐하면은 역사 기록은 정말 희미하거든요. 자기들 역사가 안 남아 있고 삼국요사에 가락국기가 있었다 정도밖에 안 나오고 대부분 일본에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데 막상 발굴을 해보니까 가야의 각 땅마다 엄청나게 많은 고분과 유물들이 나와서 유물만 보면 이거는 신라나 백제하고 전혀 손색이 없는데 역사 기록은 없다. 그래서 고고학이 한 땀 한 땀 땅을 파서 만들어 놓은 다시 만들어 놓은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가야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고 그 중간에 가야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배우는데 역사의 형태가 좀 다르게 흘러간 나라죠. 어떤 의미예요? 흔히 이제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가락국기 뭐 이런 데도 가야에 뭐 6개의 가야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뭐 금강가야, 대가야, 소가야, 뭐 아라가야 이런 말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백제나 신라 같은 나라식으로 딱 이렇게 완비된 나라였느냐 그런 급의 나라가 예를 들면 뭐 미국에 50개 주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뭐 운영되던 거였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가야라는 호칭 자체도 옛날 기록으로 올라갈수록 가야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가락국이라든가 가락, 가량, 가라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이 쓰이다가 좀 후대로 오면서 가야라는 말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가야라는 그 한자 단어의 발음이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해진 다음에 이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곳으로 지금도 불교에서 성지로 많이 취급받는 곳으로 부다가야라는 곳이 인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다가야라는 그 지역 이름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가야라는 표기로 조금 더 후대에 더 선호되면서 굳어진 가능성도 있겠죠. 가야에 대해서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철의 나라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가야는 철의 네. 나라라고 불렸나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청동기 다음 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청동기와 철은 사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금속입니다. 청동은 가장 큰 차이가 일단 이뻐요. 지금 보면 파랗지만 황금빛 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구리하고 주석을 섞어야 되기 때문에 주석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먼 데서 몇백 킬로 떠서 수입해 와야 돼요. 한마디로 귀한 거죠. 한데 철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쁘지가 않고 그 대신에 무기하고 농기구로 쓸 수가 있고 철광석은 우리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도 자원이 많아요. 하지만 청동기 시대에는 그만큼 경상남도 일대는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못했는데 사우디에서 갑자기 석유가 나오니까 갑자기 부유해지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슷한 게요. 가야도 철을 만들고 그것을 수출하고 할 수 있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부가 막 쌓이는 게 철광석이 옆에 있다 그래도요. 수출을 못 합니다. 왜? 철은 무거워요. 그걸 어떻게 등짐을 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딱 하나 길은 무엇이냐? 배밖에 없어요. 배로는 사방을 갖다가 실어 나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경상남도는 다도해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항구들이 있어가지고요. 배로 그 무거운 철들을 싣고 나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돼요. 그러면은 산속에 있는 철광을 어떻게 해서 바다까지 갖고 오냐? 이게 약간 의심이 들 텐데 또 하나 좋은 게 낙동강하고 다양한 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철이 있어도 철을 수입하고 수출할 수가 없는데 가야는 기막힌 조건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북쪽에서 바라본다면 가장 변방에 있는 나라이지만은 기가 막히게 자신들의 조건들을 활용해서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했었다. 사실 철광석 자체가 이 미스테리가 있는 게요. 아직도 가야가 철광석을 어디서 캤는지 몰라요.
딱 하나 나와 있는 게 밀양의 달천 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신라 쪽 가깝기 때문에 신라의 철을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야는 아직도 물론 더 발굴하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심지어는 가야는 철이 없고 수입해 왔을 것이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록 보면은 사만 시대 때부터 가야 사람들은 철을 돈처럼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제품이 있죠. 반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철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갖다가 휘면은 도끼도 되고 더 휘면은 이렇게 창도 되고 하는 마치 우리 반도체 램 이렇게 팔듯이 철정을 만들어서 반제품을 파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우리 왜 그 무덤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덤 가면은 저승 가실 때 노잣돈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 밑에 철정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돈처럼 쓰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떠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는 삼국시대 어디에도 없었던 거기 때문에 가야는 진정한 경제국가였다. 김해의 박물관에 가면 그 박물관 바로 옆에 언덕에 발굴했던 무덤의 상태를 발굴해서 열었을 때의 모습을 최대한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좀 멋있습니다. 정말로 무덤에다가 철 덩어리를 쫙 이렇게 깔아놨어요. 고고학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이런 거 보면 뭐 되게 막 엄청난 왕의 무덤을 열면 거기에 막 이렇게 금이 막 깔려 금화가 막 깔려 있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가야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돈 대신에 철덩어리가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거죠. 도굴꾼 같은 사람들 좀 실망했겠지. 그렇지만 이제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던 사람들은 되게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겠죠. 왜냐하면 기록으로 보았던 철을 돈처럼 사용한다라는 게 지금 눈앞에 무덤 속에 철이 깔려 있는 모습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사실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죠. 또 이걸 하나 뭐 말 나온 김에 이상한 얘기 하나만 해보면 삼국유사에서 이제 첫 번째 임금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촌장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촌장들의 이름이 뭐 실명이지는 않을 수 있겠죠. 워낙에 옛날에 좀 전설적인 기록이니까 여러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사람 이름이 아도간, 뭐 여도간, 피도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 있어요. 뭐 여, 피 이런 거는 나, 너, 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냥 뭐랄까요 뜻이 없는 단어고 그 뒤에 도간이라고 할 때 간은 이제 높은 사람을 떠받드는 존칭어로 쓰는 말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의미 있는 단어는 중간에 있는 도자 하나잖아요. 칼도자였어요. 칼도자. 그러니까 뭔가 칼, 철 뭐 이런 거를 좀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흔적이 전설 속에 좀 반영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추측도 사람들이 종종 하고 있죠. 고고학은 안타까운 게요. 유물을 파도 언어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재밌었던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크리스토퍼 베기드라는 그 유명한 유라시아 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스키타이에 대한 얘기를 좀 쓰면서 가야가 하기야라고 해서 아리아족의 그 언어가 어원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썼어요. 그게 아마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불교 전례 관련된 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분도 물음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야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단어들은 의외로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러한 이름들이나 요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미스터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가야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철기도 다뤘고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좋았고 게다가 역사도 풍부했는데 대체 왜 삼국시대 하면 신라, 백제, 고구려는 있는데 가야의 이름은 항상 빠져 있는 건가요? 저는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그 문헌 갖고 있는 장점과 동시에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중앙 집권적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거대한 수도가 있고 주변을 다 통치하는 게 있어야지만 비로소 국가로 인정된다라고 하는데 가야는 한마디로 지방 군권 시대로 계속 살았었어요. 사실 가야는 처음부터 중앙 집권적 국가를 갈 줄 몰라 안 간 것이 아니라 막대한 이득을 교육을 통해서 얻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포구에서 각 국가를 만들어서 거대한 부를 이루고 마치 싱가포르 같은 아니면 지중해 같은 나라였거든요. 굳이 지중해에 있었던 해상 문명들이 거대한 국가를 만들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것이 꼭 중앙집권제 국가로 가는 것만이 훌륭한 역사이고 위대한 역사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실 가야는 아라가야나 대가야, 군가가야 가보시면요. 우리 요즘으로 하면 군단위 정도인데 고분들은 신라 고분만큼 큰 게 군데군데 있어요. 또 발굴을 하잖아요. 대부분 도굴돼 있습니다. 도굴이 돼 있어도 유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라 작다고 무시될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고고학이 밝혔죠. 그래서 저는 삼국시대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의 진정한 많은 역사들을 다 포괄하는 용어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역사 서술과 이해의 어떤 관습이라는 면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신라가 가야에 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잠식해 들어가면서 신라에 이렇게 좀 합친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7세기 정도 들어오면 이제 신라가 그 당시 한반도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 큰 전쟁을 벌여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로부터 몇 년 안 지나가지고 또 중국 당나라하고 손잡고 고구려도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전쟁을 벌인 다음에 한반도의 안정기로 이렇게 좀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라에서 그 다음부터는 신라라는 자기 나라를 되게 좀 좋게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가 이 한반도 지역을 다 통일했다 이런 의식이 조금씩 싹트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신라에서는 뭐 사만일통이다 이런 말이 이제 신라 후대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신라가 백제, 고구려 이런 큰 나라들을 합쳤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이런 삼국의 관점으로 보는 한반도 역사를 보는 관점이 신라 후대부터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옛날에는 사만이 있었는데 그게 삼국으로 변했고 삼국을 우리 신라가 셋을 하나로 뭐 좀 이렇게 그럴듯하잖아요 숫자도. 그래서 좀 그런 말이 생기다 보니까 고려 시대에 오면 그 시대의 역사를 이미 삼국사라고 부르는 그런 역사책으로 서술하게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으로 발전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가야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점점 좀 소외되고 줄어들고 이런 측면이 있었겠죠.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신라 말기나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가야에 대한 전설이나 조그마한 기록 같은 것도 꽤나 많이 흩어져 있었을 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역사하면 삼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를 좀 중시 안 해가지고 좀 많이 흩어져서 사라진 역사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삼국 유사에 남아있는 그 몇몇 이야기거리들만 지금 좀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물론 지금 삼국이라는 역사관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라졌던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가야 출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라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더 이렇게 지웠을 가능성도 저는 더 크다고 보는 게 자기가 예컨대 다른 나라 갔다 자기 굳이 이야기하면은 탄압받고 오히려 더 신라인인 것처럼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신라로 자기들이 편입되고 있다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전체 이 남한과 북한 일부를 신라가 다 차지했다. 그럼 더더욱이 신라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가야인 것은 오히려 핸디캡이 됐겠죠. 아니 가야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야 진짜 미스터리한 국가다라는 생각이 드는 점들이 저는 많은데 혹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가야가 왜 미스터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확하게 역사를 세밀하게 서술하는 역사책은 없는데 전설 같은데 흔적이 조금씩 재미있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가야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후반기에 좀 이렇게 많이 활약했던 나라로 꼽는 대가야. 대가야의 역사가 진짜 거의 별로 안 남아있거든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한참 세월이 한 1000년 거의 지나 조선시대에 나온 동국여지승남을 찾아보면 가야산 이쪽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라고 하면서 흔히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그거 있죠. 뭐 구지봉에서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하고 뭐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에서 뭐 알이 내려오겠죠.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보다 더 진짜 이야기를 이쪽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이 이야기 특이합니다. 옛날에 하늘의 신인 이비가라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인 이비가하고 땅의 신이죠. 산신령인 정견모주라는 신이 있었대요. 모는 어머니 모자거든요. 그러니까 정견모주는 아마 여신이었을 거예요. 두 신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 중에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구지봉 김해에서 나온 그 신화에서는 김수로왕이 제일 첫 번째고 최고잖아요. 예. 여기에서는 수로왕보다 더 형님으로 이진아시왕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진아시왕이 대가야의 왕이 되었고 수로왕은 그것보다는 한 2등 정도로 김해에서 가락국의 왕이 되었다는 식으로 이 전설이 있거든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진아시왕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시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보면 약간 여왕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막 이진아시? 핑클 아닐까요? 하여튼 뭐 이상해. 그러니까 그 진짜 핑클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 이제 이해했어요. 제가 이거를 진짜 90년대 핑클이 데뷔했을 때부터 제가 이거를 떠올렸었는데 아 진짜요? 지금 거의 30년 만에 이걸 한번 쳐보네. 예, 이진아 시왕이 핑크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 저기 거기 가면요, 그 고령 대가야에서요 구슬이 나왔어요. 구슬 예, 유리를 만든 게. 핑클의 절반이 모여 있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가야의 그 이신아 아시왕 그 신화 같은 경우, 근데 대가야가 금강가야 뒤에서 성장하면서 금강가야를 누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첫째 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고학이 김수로왕의 신화를 발굴했다고 해서 몇 년 전에 크게 한번 좀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대가야 지산동에서 어떤 아이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아이도 이제 그게 아마 귀족,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거대한 무덤이 작게 나왔는데 거기에 장난감이죠. 방울에 그림이 있는데 그걸 발굴하신 분들이 이게 김수로왕의 그 신화를 묘사한 것이다. 거북이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뭐 제사 지낸 사람도 있고 여인도 있고 이렇게 한다. 또 발굴했더니만 토기에 글씨로 대왕이라는 대가야인데 자기가 이제 우리도 왕이다. 이런 식의 글씨를 또 썼던 토기가 발견돼가지고 역사는 없었지만은 그들은 의외로 꽤 거대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것이 밝혀지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목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간이 보면 이렇게 그 길다란 대나무에 글씨 쓴 것인데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은 가야 역사는 완전 다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그 목가 종종 발견되곤 하나요? 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목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글씨 쓰는 게 아니라 영수증 같은 거기 때문에 원래 그냥 두면 다 썩어 없어지는데 습지대에 이게 묻혀 있으면 나오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그러한 목간들이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렇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간이라는 게 사실 역사를 남기기 위해 쓴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렇죠. 후대에 누가 보겠어 그냥 뭐 저도 얼마 전에 책 정리하다 보니까 한 20년 전에 제가 어디서 먹고 나왔던 영수증이 끼워져 있는데 그거 보고 저 너무 재밌었던 게 내 맞다 담배도 폈구나. 그때 쓰루 얼마였었지. 저 그거 보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2000년 전이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교수님께서 손꼽는 가야의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식생활이 참 마음에 드는 게요. 식생활이요? 예, 상어고기 있지 않습니까? 어. 상어고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도 보면 왜 경상도에서 돈백이라고 그래서 상어 갖다가 제사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수많은 가야 고분에서 상어 뼈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사람 인골 나오면은 동위원소 분석이라고 해서요. 뼈를 분석하면 이 사람이 살았을 때 무엇을 먹었나까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식생활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보면 가야와 신라의 관련성이 있는 건데 경산 임당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내륙지방이 상당히 근데 상어뼈가 대량으로 나오고 그 안에서 어패류의 비율이 식단에서 한 20% 약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 생선 이런 것도 많이 먹었을 정도로 호화롭게 먹지 않았을까. 그리고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고기를 많이 먹고 하층부로 갈수록 곡물을 많이 먹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경상도에 있는 제사상에 나와 있는 음식들, 소위 말하는 경상도다웠다라고 하는 그 문화의 출발은 가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예. 재밌는 게 예. 그 김해에 보면 패총이라고 해가지고 조개 무지라고도 하죠. 옛날 사람들 이제 조개 먹고 쓰레기처럼 이렇게 한 군데에 버려가지고 그게 이렇게 한참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웬만한 쓰레기 같은 것들 거기 많이 버렸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제 파헤쳐 보면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나 증거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굴 껍데기 뭐 이런 거, 홍합 껍데기 이런 거 네.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굴도 먹었구나, 홍합도 먹었구나라고 할 수 있고 김해 봉황동 패총이나 아니면 부산의 뭐 동삼동 패총 이런 데 보면 뼈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어뼈 있고 고래뼈도 나와요. 그럼 뭐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뭐 소, 돼지 뭐 이런 뼈도 나오고 사슴뼈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먹었을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 상어나 고래는 이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좀 먼 바다에 가가지고 큰 배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배를 운용하는 그런 해양 문화가 상당히 발달해가지고 우리 고래사냥 한번 가자.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동해바다 아니고 가야에서는 남해바다로 가가지고 이제 고래 잡아오는 약간 이런 느낌의 문화도 발달했을 정도. 저는 진짜 어떤 생각해보냐면 김해나 아니면 고려형이나 이런 가야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가야의 식생활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약간 도시락이나 이런 한정식 비슷한 이런 세트로 가야카세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딱 해도 재밌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야의 초대 공항인 수로왕에 대한 미스터리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제가 보니까 한반도 최초의 국제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일단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와 있고 예. 그때 뭐 이제 허황옥이라는 분이 인도에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기록 자체는 맞습니다. 삼국유사 얘기니까 곽 작가님도 이야기 굉장히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역사를 반영하고 있을까 이런 건 이제 연구할 거리가 되게 많이 있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수로 왕이 먼저 왕이 된 다음에 결혼하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 정말 제일 좀 아름답고 성격도 좋고 뭐 유능한 이런 사람들을 배필감으로 우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수로왕이 기다리라고. 나는 내 짝이 지금 올 것 같다는 어떤 운명적인 계시를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빨간 도치를 단 배가 바다에서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 멀리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옥과 그 친척들과 그 부하들의 일행이 때려와가지고 오시라고 한 다음에 이거 신기하죠. 허황옥 일행이 왔을 때 뭘 처음에 대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락국기에 나와 있어요. 난액해서라는 걸 줬다라고 돼 있습니다. 난이라는 건 난초라는 뜻이거든요. 난액은 난초에서 나온 무슨 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그런 향기나는 음료수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해서 이런 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뭔가 난초 향기가 나는 뭔가 칵테일 같은 그런 걸 싹 대접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설 속에 있어요. 더군다나 이 허황옥 이 분은 자기가 인도에서부터
그렇게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가문을 그대로 남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결혼했지만 우리 자손 중에 일부는 허씨를 계속 쓰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되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어가지고 정말 최근까지도 김해김 씨, 김해허 씨는 결혼을 안 한다. 우리는 올라가면 같은 가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20세기에도 있었어요, 심지어. 이야.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 우리한테 스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뭐 되게 신비로운 이야기고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요 바로 앞에 이야기가 하늘에서 이제 뭐 거북이를 구워서 먹으려 하니까 알이 내려가고 거기서 사람 태어났다는 이야기 앞에서 이어져요. 그게 문자 그대로 사실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신비의 전설인지는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대상인데 가야 지역이 되게 활발하게 이 해양을 통한 교역, 교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 국제적으로 바다를 통해서 누군가 계속 교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가야인들은 그렇게 국제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것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 인도인지 어떤 분들이 인도다, 어떤 분은 뭐 태국이다, 뭐 저는 그 증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바다를 통한 국제화가 자랑스러운 이력이었다. 그 말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맨날 이 한반도 안에서만 갇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야는 해상 왕국이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야 고분을 통해서 밝혀졌던 거 하나가 가야에 여군이 존재했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김해 대성동 구분이었던가요? 거기서 아마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제 무덤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갑옷도 있고 예. 투구도 있고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는 군인 이런 사람의 무덤인가 싶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같이 묵혀 있는 뼈는 여성의 뼈인 걸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뼈를 가지고도 많이 조사를 해봤었는데 뼈의 그 다리의 모양이 약간 근육이 좀 많이 붙었던 모양인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붙어가지고 이 정도였다면 뭔가 진짜로 무예를 갈고 닦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가야 지역에 여전사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설이 상당히 돌았었고 그 다음에 뭐 예안리 고분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발굴 결과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관심을 가져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많이 화제가 되었던 그런 발굴이 있었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그러면 뭐라고 근데 보시죠? 증거가 보이잖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전사라는 것은 가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 나라 곳곳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봐서 그런데요. 스키타이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여전사의 비율 언제나 많게는 30% 내지는 10% 이상 존재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이상할 게 없다. 다만 거기서 인골에 그 뼈에 근육이 붙어 있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게요. 사실 진짜 기마전사라면요. 뼈 근육이 아니라 대퇴골이 휘어요. O자형으로. 그걸 봐야 그렇겠네.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제 그렇게 그 가야가 정말로 강성한 군사국가였냐? 그거는 제가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주로 대부분의 그러한 갑옷들은 무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과시용이었다고 봐요. 무덤에서 판갑을 한 그러한 갑옷이 나와서 마치 이렇게 코르셋 같은 갑옷이에요. 예. 꽉 낍니다. 이게 보기는 되게 멋있는데 과연 저로 효율적으로 전쟁을 했을까?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가야의 그러한 무기들은 퍼레이드용, 과시용 쪽이 가깝고 그거는 꼭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야에 정말 그러한 갑옷이 우수했으면은 비슷한 갑옷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안 나오거든요. 가야와 일본 쪽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한다는 것은요, 실제 전쟁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부족, 귀족의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여전사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와 같은 다양성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저는 가야가 거대한 군사 이런 걸 얘기할 때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는요, 순장이었어요. 얼마 전에 창녕에서 이제 송현동이라는 고분군에서 이제 순장된 그 아가씨의 뼈가 나와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키가 한 152 정도 되는 딱 그러고 16세 정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50대 정도 되는 남자가 누워 있고 그 발치에 이렇게 뼈가 발견돼서 분석했는데 무릎을 보니까는 무릎이 엄청 달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앉아서 계속 이렇게 뭘 반복 일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한쪽에 금귀걸이가 발견됐어요. 한쪽 귀에서. 예. 평소에 금귀걸이를 달 정도면 보통 귀족이나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순장이 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제 그냥 추정. 혹시 이제 순장으로 이제 뽑히면서 마지막으로 정표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걸어준 게 아니겠는가. 왜냐면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무덤이 가운데 있으면은 한참 뒤에 그 사람 친척이나 가족이 죽으면 옆에 묻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배장이라고 배장. 그건 순장 아니에요. 순장은 비자발적으로 그 자신만의 어떤 공간이 없이 남 옆에 부셔 있는 건데 또 성현이 보면은 이게 몸에 어디 둔기에 맞았다든지 뭐 목을 졸렸다든지 이런 적은 없어요. 그 송현이라는 게 새로 우리가 붙여준 이름이죠. 그래서 예, 그 송현동 고분이어가지고 그냥 애칭으로 송현이라고 그냥 순장된 그 아가씨를 했는데 역사 기록 보면은 순장이라는 게 꽤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실제 다른 나라보다는 가야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근데 가야도 한 6세기쯤 때부터 사라져 버립니다. 왜 유독 가야에만 순장이 더 많았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순장을 무조건 이게 잔인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 인구를 조절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진시황의 할아버지 진경공 같은 경우는 140명 가까이 순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요. 각 나라마다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없애버리면은 그 나라가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말로만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도용 같은 걸 대신 묻기도 하는데요. 가야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외부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좀 적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러한 그 풍습들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했던 가야는 왜 어떻게 멸망했던 걸까요? 결국은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게요. 신라가 급격하게 팽창했을 때 가야가 거기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랫동안 각자 살았기 때문에 연합을 빨리 이뤄내지 못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가야가 곧 21세기에 우리 한국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은 철저하게 교역을 중심으로 성장했거든요. 자신의 어떠한 부존 자원이 아니라 최대한 외교적인 어떠한 걸 기반으로 해서 교역을 했는데 그러한 시대 파악을 잘 못하는 순간 언제라도 우리는 가야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야처럼 우리는 없어지면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이상한 생각이긴 한데 가야 역사의 비교적 초기에 신라의 역사의 비교적 초기이기도 한데요.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실체가 뭔지 조금은 불분명한 사건으로 토상팔국의 난이라는 그런 그렇죠. 사건이 있었습니다. 토상팔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8개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난리가 났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신라 가야 사이에 8개의 작은 나라들이 국제적인 질서가 교란이 되고 막 전쟁통에 평화가 위협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가야 쪽에서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신라하고도 뭐 이렇게 협의가 잘 되고 해가지고 이 포상팔국의 난을 잘 정리하는데 그때 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의 상황을 보면 신라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의성의 뭐 조문국이라든가 뭐 상주의 뭐 사벌국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나라들을 신라가 계속해서 잡아먹으면서 뭐 하다못해 뭐 울릉도의 우산국 신라가 계속 정복하면서 늘어나거든요. 가야 쪽에서 이런 신라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하나 둘 무너지는 게 어쩌면 자신들에게 결국에는 어떤 그런 신라를 견제할 그 중간에 방패막이가 되는 게 사라지는 거다. 그런 식에서 어떤 그런 국제 정치적인 감각의 상실로 서서히 주변이 무너지는 거를 감지하지 못했다가 훅 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상상도 그야말로 상상으로 한번 해보죠. 사실 금강가야가 멸망했을 때 대가야가 연합을 해서 막고 했다면은 아마 예. 신라를 더 능가했겠죠. 국력이나 보면은. 근데 그래요. 결과론적 이야기인데 예. 금강가야가 멸망하고 나니까 뒤늦게 대가야가 이제 패권을 잡고 신라 쪽으로 더 확장을 못하니까 반대편 이 서쪽으로 가서 지리산 넘어가서까지 진출을 하거든요. 그게 잘 됐으면은 정말 이 남한에 거대한 대가야의 어떠한 세력이 생길 수 있었겠지만 조금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삼국 중심의 왕조 중심의 역사를 우리가 빨리 깨야 된다는 것을 가야가 보여주는 것 같은 게요. 역사하면 신라 백제 고구려만 우리는 달달 외우고 있고 사실 전라남도에 있는 마한이라든지 가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미지의 역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풀어주냐? 고고학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가야지만 다음번에 우리 또 하나의 이제 타자가 누구냐? 마한이 있어요. 마한. 전라남도. 강원도 지역은 고대사 지역에 거의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강원도는 다른 나라 아니었거든요. 강원도에서 이어지는 동해, 옥저, 예맥.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한반도를 놓고 보면은 한반도 짝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공부한 역사는 진짜 점점이 몇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완전히 비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비어있는 공백을 첫 번째로 채운 곳이 어디냐? 가야였습니다. 그래서 가야는 이제 새로운 우리 역사의 그리고 고고학의 시작을 알려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출발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의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미지의 땅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고요. 왕조 중심의 역사를 탈피하는 진정한 한국사를 여는 단초가 된다. 우리나라 국악에서 연주하는 이런 현 악기 중에 정말 유명한 거, 지금도 사람들이 즐겨 많이 연주하는 거 뭐 있습니까? 가야금. 가야금이죠, 가야금. 가야의 우르익이라는 사람이 가야금을 타는데 그렇게 뛰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신라에서도 이 사람을 그렇게 대접을 해줬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야의 역사,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점도 많고 더 파헤쳐야 될 점은 많지만 그 문화적인 영향력은 지금도 한국 문화 속에 아주 잘 스며들어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정말 가야의 역사와 미스터리까지 심도 있게 파헤쳐 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도 재미난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